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수감과 정기국회 전북 관련 예산 사업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웅치 전적지 국가 사적 지정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토론에서는 전라북도 의회의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직 전 의원이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관련 비리 혐의로 벌써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의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국회 구속되었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채용 관련 비리 혐의로 인해서 벌써 세 번째 구속된 것이어서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횡령 배임 건으로 지난해 4월 1차 구속되었다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구속된 지 168일 만에 풀려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이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가 거의 모든 것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요. 이후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중에 이번 업무방해 형의로 점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8시간 만에 구속됨으로써 벌써 이번이 세 번째 구속입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업무방해 형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대한 채용 비리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라는 점을 들여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해 언론 보도로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 재수사를 통해서 구속 결정됐습니다. 구속 사유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처음 이전 의원을 고소한 곳은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방해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고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경찰은 두 번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 이번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최근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자택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아마도 이곳에서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두 가지 좀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혐의를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쉬운 업무방해죄만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이제 고려해서 업무방해죄만을 적용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구속 사유를 말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전 의원이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실세로서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련 서류를 은폐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검찰이 8월 재수사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전과는 다른 결과가 지금 도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당초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은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언론의 보도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검찰 조사 이후 180도 바뀐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좀 빈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관계자들의 조사를 통해서만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들에게 고발 취하를 요청한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부실 조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사 담당관 등의 조사를 통해서 처리 결과 적정성 의혹 등에 대해 샅샅이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밝힌 지금 상태입니다. 네, 부정 채용 규모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직 광역단체장 등 정치권 인사가 인사청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을 선발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가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채용 청탁을 의뢰한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와 이원우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해당 이제 청탁을 제기했다라는 이제 당사자들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절대로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전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한 회사의 채용 비리를 넘어서 이상직 게이트, 이스타항공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또 한켠에서는 정치 쟁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런 또 경계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연일 이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해 이 유착 관계를 밝혀라, 채용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소명을 하여라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다 보니 청탁을 과연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론 인물들 중에 정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여야 쟁정으로 좀 쟁점화될 수밖에 없고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인데요. 이 사건은 어느 때보다 유례없는 불황을 맞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온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는 이런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공정한 가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세에서 눈이 멀어 이 정쟁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야말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 11월 코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차기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좀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국가 예산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예산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국가 예산의 본질적 특징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못 가져가거나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기인하다 보니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전남, 광주나 강원도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요? 네, 우리 전북 지역은 처음 도 예산이 2019년경 7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올해 국가 예산은 8조 원을 달성해서 사상 최대치 8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자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정부의 9조 2,200억 원 간의 예산을 건의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8조 3천억 원 가량 지금 정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이요. 전국 각 지자체가 해마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예산 배정을 위한 총력전을 좀 벌이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배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좀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30조 줄이겠다고 긴축 재정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국가 예산 확보에도 좀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 네. 이 전당과
강원도 그리고 이런 광주 지역과 같은 좀 지역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남의 경우에는 올해 10조 원 국가 예산 편성받았고요. 광주는 7조 원을 편성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좀 더 분발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전북보다 인구가 20만 이상 적은 강원도도 7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편성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좀 인구나 지역 면적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좀 적게 배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예산 확보 전중에 전북 관련 예산 10억 이상 삭감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전북 관련 예산 사업 상황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 광역도시가 없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당선인 시절 전북 지역 7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 새만금 사업 이외에 나머지 6대 사업 그러니까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사업이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안에서조차 빠져 있어서 내년 사업을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막판까지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막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나 군산항 제2준설토 주기장 건설 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이런 국가 인프라 시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정치권의 협치와 소통 또 하나로 단결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웅치 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임진왜란 육상의 첫 승전지라고 하는데요. 이번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던 1592년 7월 8일, 육상에서는 웅치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은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주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관군과 의병이 이곳에서 외병을 맞아 싸운 전투입니다. 당시 이때 이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조선 초기 조선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임진왜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자랑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반갑게도 지난 13일 이 웅치 전투를 기린 웅치 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웅치 전투 전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밀지표 조사, 발굴 조사, 문헌 조사와 같은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웅치 전적지 완주와 진안에 걸쳐 있는 유적지인데요. 국가 사적 중에서는 인접한 지자체 간에 위치해 있는 유적지는 이번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웅치 전적지는 완주군 소양면 일대부터 진안군 부기면까지 넓게 걸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또한 23만 제곱미터로 아주 이번 전체가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포함되었고요. 이 웅치 전적비가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 전투는 진안군 부기면에서 좀 더 주요된 전투가 있었다라는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적지 지정을 완주군에 해야 된다, 진안군에 해야 된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완주군과 진안군이 협력을 해서 양쪽 모두 사적지로 지정되는 좀 최고의 성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13일에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 승격과 관련해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자체 간의 갈등 요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보류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될 경우에는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웅치 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특정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전투가 완주군에서 일어난 전투인지 진안군 부기면에서 일어난 전투인지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양쪽 지자체에서 이제 서로 더 사적의 이제 범위를 많이 인정받기 위한 좀 그런 논란도 살짝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유적지 조성 에 따른 이제 토지 매입 이런 문제가 이제 자치단체 간에 이제 이런
갈등 양상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진안과 완주 두 지자체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적지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좀 그 일대를 좀 매입함으로써 사적지 정비 과정을 좀 거쳐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보상을 뭐 앞으로 진안군이 부담을 할 것인지 뭐 완주군이 부담을 할 것인지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 전라북도와 좀 협의를 해서 이 어떤 기금을 마련한다든지라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좀 상생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완주 지역만 지정되어 있던 운치 정적지가 이제 실제로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밝혀짐으로써 이번 이제 완주군과 진안군 모두가 이제 사적지로 포함된 것인데요. 이 두 군민들의 화합으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적지를 이제 지역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서 사적지로 인정을 좀 받은 만큼 앞으로는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웅치전투 기념관 건설이나 의병 추모비 이런 역사적 사업들을 통해서 두 지자체가 상생을 하고 사적지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민호 변호사님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업무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역시 검증이 공개돼야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이명현 전라북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이었죠.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어떤 소회가 들었는지 먼저 김영기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근 도지사의 인사를 보면 그 본인과 관계 속에서 좀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 지사가 주로 활동한 무대가 서울 지역하고 그 이전에 정당으로는 그 국민의당, 뭐 민평당, 바른미래당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광주 전남 사람이 대다수이고 수도권 사람도 있고 전북 사람들은 도리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날카로운 어떤 질의, 그다음에 의문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의원들이 조성했어야 하는데 시작은 창됐으나 그것은 허무하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아 사무처장님, 과거 뭐 훨씬 오래전입니다만은 도의원 활동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원외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지켜보면서 민선 8기 들어 어떻게 좀 어떤 차별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민선 출범 이후에 단체장의 이 부실 인사, 보훈 인사, 정실 인사, 뭐 낙하산 인사 정말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고 김관영 도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전라북도 의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검증을 해주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바랬습니다만 예, 결과는 정말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청문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토론자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명현 도의원 나와 계십니다만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면서 전라북도 의회 사상 첫 부적격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어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10시부터 오후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었거든요. 실시하는 과정 중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름대로 의원 청문위원들께서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었고 질의 또한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러니까 접근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질의도 좀 했었고, 그런 과정을 이제 취합하는 일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저희가 청문회 오전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오후에는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후에 모든 청문회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폐회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청문위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갖고 오늘 청문회 종합적인 의견을 좀 나누어 봅시다 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과정 중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딱 반반이었어요. 의견들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반절로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의견들 나눠진 내용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청문위원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아 처장님,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전체 위원은 100% 전라북도 의회 소속의 의원님들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예를 들면은 전북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들이 주축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8분의 위원님과 의장 추천으로 각 상임위원회 한 분들이 이제 추천이 되어서 총 12명의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이 이 청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번에 어떤 결과를 보면서 아쉬운 건 오히려 외부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좀 함께하면 이런 공신력이나 이번에 어떤 좀 맹탕 요식적인 행위의 청문회에 어떤 보완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네. 네, 이 의원님. 그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뭐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는데 결과는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말았습니다. 후폭풍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제 반대 이의를 또 나타내고 계시는데 뭐 이런 결과가 뭐 어때 미리 좀 예상이 됐었나요? 전혀 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마지막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 중에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지는데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틀 후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다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네. 의원들께서. 근데 그때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 중에 공교롭게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분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점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 청문회가 일어나는 마지막 정리할 의견을 조율할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다 피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집안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고 났는데 그때 모였던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의견이 경과보고서로 채택이 돼서 좀 긍정적인 분이다라고 평가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기 소장님. 투표 과정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다. 뭐 과반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수인데 도의회 스스로 이런 문제를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무용하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인사청문제도를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하면서 전격적으로 조례를 만든 곳이 우리 전라북도거든요. 2003년 일이고 아쉽게도 2007년에 와서 대법원 판결로 그 조례 재의결한 조례가 무효화됐고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또 5년 이제 동일한 사안에 5년 동안 못 하니까 또 2014년에 13년부터 저기 했나요? 그 13년인가 14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그것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 2017년에 최종적으로요. 근데 이러는 사이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야성이라고는 당시 민주당
어떤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 법적인 어떤 접근이 거의 봉쇄의 2번의 대법원 판결과 판례로 인해서 봉쇄되고 나니까 타 지역은 그러는 사이에 편법으로 일종의 편법이죠. 강제성 없는 협약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 인사청문제들을 이미 전라북도는 그렇게 강한 투쟁, 선명성을 가지고 강한 투쟁을 하는 동안에 타 지역들은 9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인사청문 협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도 부랴부랴 이제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이잖아요. 근데 워낙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갑인 그 집행부 전라북도에 끌려다니면서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처음에 5개 기관하고 가장 중요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게 되고 청문 기간 딱 하루, 그다음에 이렇게 접수 기간도 10일이었던가요? 이런 과정으로 시작이 돼서 이번에 좀 이제 뭐 다시 9개로 늘어나고 접수 기간도 15일이 됐죠. 그리고 뭐 청문위원도 좀 더 한 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호자, 제보자 보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애당초 이 협약 자체가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정당의 독점 구조로 민주당의 거의 뭐 90% 이상 민주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독점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낮이 때는 큰 소리를 치지만 밤 되면 형님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독점 구조 속에서 이 도의원이나 뭐 의원들이 자기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가 힘듭니다. 공천이 거의 배지 당락을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뭐 시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일단 투표를 하면은요. 이제 부결이 됐어요. 어떤 안건이요. 그럼 밤에 집행부에서 작업해갖고 다음날 다시 투표해갖고 이렇게 가결시키는 것이 허다했거든요. 그런 어떤 이게 가능한 곳이다. 이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꼭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그 청문 협약위에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그 자진 사퇴 2명이라든지 의회에서 비토해가지고 3명 정도로 하고 또 전남에서도 1명 있고 그 뒤에도 그 뒤에도 또 1명 이런 거 과정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건강함이 유지됐는데 이번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을 공개해서 비공개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전국적으로 이거 청문 제도가 이제 진짜 유명무실해지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이상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럼 의원들이 힘을 가지려면 강한 집행부에 대해서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거든요. 그럼 언론이라는 시민사회, 시민들이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도덕성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 입학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겸직이라든지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그 추정기관 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제보를 받아서 문제제기하고 언론에서 그걸 또 부각시키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인 또 이명현 의원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당초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일단 이제 전라북도하고 협약이 됐고요. 그것도 뭐 진일보한 그런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도덕성 검증에 대한 공개 여부가 가닥을 잡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닥을 잡지 않은 게 아니고 재협약을 지금 한 거잖아요. 이번에 12대 의회에 들어서 12대 의회 우리 의장님과 도지사가 재협약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건데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 문제는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 주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국회에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 청문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청문 과정 중에 약간의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무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글쎄요라고 답변하고 싶고요. 왜냐? 만약에 청문회를 않게 되면 그럼 누가 좋은 걸까요? 저희 의회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도민이 좋은 건가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좋은 거죠. 청문회를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다고 해서 청문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자치단체장한테 너무나 더 큰 권한만 주고 만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성 검증은 사실 청문회에 꽂히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됐을 경우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덕성은 공정성, 신뢰성, 또 성실성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의회가 김관영 도지사와 어떤 타협을 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국민의 알 권리는 저는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후보자가 억울함이 있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그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소명할 기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덕성 검증이 없는 청문회는 정말 맹탕이고 요식행위라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듭니다. 있는 게 뭐냐면요. 도덕성 검증이 없는 게 아니고 도덕성 검증을 합니다. 하는데 공개냐 그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민의 보면은- 권리가 충분히 인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도민 입장에서는 정말 맹탕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공개로 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미 다 그분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다 보도가 되는데 의회만 비공개한다 한들 그렇게 되면 사실 의회의 어떤 공신력만 떨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오히려 그 도덕성 비공개를 했을지라도 그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서 우리 그 청문회 결과에 적용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도덕성 검증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과연 그 최종 어떤 뭐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기 소장님. 네. 그 전임 시절 19년부터 지금까지 청문회가 진행돼 왔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어떤 반대 의회가 이렇게 다수를 점해가지고 지사를 압박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는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라북도의 그 많은 그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장들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했냐. 나중에 보니까 막상 연맹회가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의회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그 누구나 인정해요. 아무리 의원들이 노력하더라도 집행부를 당해낼 수가 없죠. 워낙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실적으로도 그런 조건이 있지만 의회가 힘을 가지려면 의회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집행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원들끼리 해봤자 오늘 지나고 나면 첩자가 생겨요. 올빼 밤 되면 벌써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음날 다른 소리 하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저는 이 청문회가 더 앞으로도 어떤 시민적 관심을 받으려면 현재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상을 높이기 위한 거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법적 보호 문제는 그거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뭐 명예훼손 이런 거 지금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쉽게 말하면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정당한 주장이면 허위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 고소고발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로 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명경 의원님, 국회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공개로 실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도의회에서도 법적 장치가 좀 미비하다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공개적인 도덕성 검증 이 방향으로 뭐 전환하기가 어려운가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협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저는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오히려 소송 검증을 하게끔 공개로 하게끔 하는 것이 저도 옳다. 단 그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좀 필요하다. 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김민하 처장님, 네.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서 실제로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타
광역단체에서는 뭐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그 주택도시 공사인가요? 사장으로 전 김연아 국회의원을 내정했었는데 그 도덕성 문제, 이제 부동산 보유 문제로 해서 도덕성 문제의 흠결이 밝혀지면서 서울시 의회가 부적격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성이 없으나 이런 의회의 부적격 보고서는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자체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문회가 도입되고 나서 한 24명의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6명이 의회 부적격 의 어떤 그 결과 보고로 인해서 6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렇게 정확한 결론을 내주시면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적격한 후보는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무용론이 아니라 보완해서 계속 청문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기 소장님. 뭐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면 사실 임명권자에게 부담이 간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김민하 처장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논리겠군요. 그러면 아니 그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예를 들면 그 뭐 자녀 이장 취업이 있었다, 뭐 이장 뭐 이런 뭐라든지 뭐 학력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을 채택하면 지사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꼭 그 사람을 해야 할 흠집 있는 사람이 그 기관장 가가지고 일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지사가 임명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여론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지사와 의원 몇 사람 뭐 10명, 11명과의 관계 속에서는 실제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도민의 대표니까 그 도민들의 지지를 얻고 지사하고 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쉽게 말하면 더 발전이 있고 아무리 지사하고 의원들이 같은 당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환부는 도려내야만 상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그래야 더 지지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의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공부실에서 이렇게 기자들 만나듯이 의원들도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예산과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또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또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같은 당이고 독점구조고 이러니까 실제 이렇게 반배를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죠. 그래야만 청문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계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대의기관인 전라북도 의회가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또 권한이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뭐 여유 또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명현 의원께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청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통보를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결과를.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는 글쎄요, 부족하다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의 부족보다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요원들의 부족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안 되게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들 몇 분과 같이 의원들이 같이 청문위원들이 고민하고 계속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인력들의 부족이 우리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처럼 다 해내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보좌 인력들을 보강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하 의원님, 김민하 사무처장님, 도덕성 검증이 공개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의회 차원에서 뭐 청문회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이제 논조로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전라북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지금 21대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데 사실 제대로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그 의회 의원님들이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적용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과 의회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도덕성 문제는 공개로 전환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 참여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기 소장님. 과거에는 청문회 방식이 아니더라도 뭐 예비 단체장들 사전에 걸러서 배제한 경우도 뭐 있었지 않겠습니까?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신원조회라든지 세평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공안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현재는 뭐 다 가능하면 공개 투명성을 이 중요한데 금방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자신한테 불리한 입법은 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야를 떠나서요. 예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면 국회의원들이 볼 때 도의원들은 적당히 도민들한테 비판받고 살아야 하거든요. 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하면 다음 선거에 자기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보좌관도 그래서 지금 뭐 안 주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뭐 전문위원 이제 최종적으로 한 의원 숫자의 50%까지 가는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고 지금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세비도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세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쉽게 말하면 자기들 국회와 똑같은 어떤 입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스타 도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자기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고도 안 해줄 확률은 높지만 전국적인 광역위의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신없을 때 선거를 앞둔 시기라든지 이런 때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서 이 불완전한 어떤 청문제도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걸 하고 또 현재 수준의 협약도 이 집행부를 끊임없이 강하게 견제하면 양보할 수 있거든요. 처음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진 건 그 당시 2019년에 집행부가 너무 강했어요. 네? 집행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개 이런 문제도 만약에 의회에서 공개를 주장하면 나 협약 않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도 그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저는 청문 하루에 끝나는 것도 좀 그렇다. 이틀은 해야죠. 갖고 첫날에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청문을 다음 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돼야 뭔가 좀 내실이 있는데 그냥 시간만 끌으면 하루 시간만 대충 끌으면 끝나버리고 네. 우리 청문했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첫 몇 발자국 걸음을 띄고 있는데 그 많은 걸 다 담아낼 수는 없고 또 방금 앞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사가 나 여기서 이거 협약 않겠다. 그러면 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율하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명인 의원님. 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뭐 이달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북관광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문화건설안전소위원회가 또 소관 업무지 않겠습니까? 뭐 청문회를 앞두고 좀 나름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또 어떤 걸 더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일단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하고 또 의장 추천 새로운 4분의 위원들이 오셔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과 좀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의원들의 각오부터 며칠 전에 의원들 청문위원들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마음으로는 의원들의 각오나 감정이 다르더라. 그리고 전에 잘못했던 그런 실수들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열띤 토론해 주셔서 고마운데 토론을 마칠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지 뭐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이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기 소장님부터. 저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인적인 제약을 말씀했는데 저는 그 인사청문 지원위원회라고 할까요? 외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현재도 막 내부로 들어가서는 권한은 주면 안 되고 자문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에 뭐 전라도 각계 한 50인 위원들을 구성한다는 해가지고 청문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만 하고 또 저는 현지 방문을 갔으면 좋겠다. 외지인이 많잖아요. 광주도 방문하고 그분이 활동했던 예를 들면 수원도 가서 어떤 분이었는가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김민아 사무처장님. 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가 정책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라북도 도민들은 사실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좀 실망을 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검증에서는 전라북도 의회가 도민의 마음을 잘 받아서 아주 시원하고 투명하게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현 의원님. 네, 자치국가에서 우리 자치권이나 자치 입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한계가 보였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법 신설을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또 책임을 더 부여함으로써 도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업무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핵심인 만큼 도덕성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아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논란, 무용론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겠지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